김상일 평론가께서 세계문화로서의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일찍 하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은데 일찍 끝내는 게 저는 부산 작가의 소속입니다. 오늘 이게 한국 작가의 50주년이라고 50주년을 이제 앞두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부산 작가회가 1985년 5월 7일 날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57 문학협의회라고 그러는데 그걸 발기하신 분이 요산 김정한 선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자유실천문인협회가 74년에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87년에 민족문학작가회의로 바뀌잖아요. 그 민족문학작가회의 초대 이사장이 잘 아시다시피 요산 김정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공유를 하고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인데 이게 뭐 쉽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문제고 단시일 내에 제가 뭔가 명확하게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뭐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선언적이거나 담론적인 차원에서만 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어떤 예로 지금 말씀드린 요산 김정한 선생의 1970년대 소설을 좀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문학 연구를 보면 이제 소위 북문학이라고 하는 그 일국적인 연구 풍토를 지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세계 이렇게 좀 확장되는 그 양상들이 아주 두드러진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민족 단위라든지 국가 단위로 한정된 문학 연구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확대된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아시아를 주목하는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로부터 오랜 식민지를 겪었다는 공동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시아 연대 차원에서 아시아를 특별히 주목하는 그런 문학 연구의 중요성들이 지금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 문학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 우리는 너무나 그 세계 문학을 유럽 중심적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중심으로부터 확정된 이 정전에 대한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 세계 문학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계 문학 정전이라고 언급되는 그 책들의 목록들을 보면 유럽과 서구 중심의 목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변화시키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문학의 일원으로서 한국 문학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도대체 세계 문학이란 게 뭔가 하는 개념 규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규정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근래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그냥 이런 부분이 아마 요즘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낙정 선생이 하신 말 중에 세계문학을 서구 중심적 정전의 확립이 아니라 초국적인 운동의 차원으로 접근해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운동이라는 말 여기에 조금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이제 평화 생명 이런 건데 결국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국제적인 운동 차원에서 그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민족, 지역이 이룩한 그런 성과들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유함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 근대의 폐해에 맞서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괴테가 말한 이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괴테의 말에서 온 거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아직도 유효하게 지금 200년 지난 지금 시점에도 이 정의로부터 중요한 것을 끌어온다고 하면 이 세계문학의 개념은 이런 운동의 차원에서 국가나 민족의 차원을 벗어난 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뭐 어쨌든 그 횡단의 문화의 가능성을 주목한다는 것인데, 하나의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들의 경계를 허물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서구 중심의 문학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학도 결국 주변부 문학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 차이나 역량 이런 것을 탐색해왔던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중심적인 비교 문학인데, 그런 틀로부터도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상충되는 지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또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어서, 결국 이 문제는 경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민족 자체도 해체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크 모레티라고 하는 세계문학자가 한 말 중에 세계문학은 대상이 아니다, 질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균등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연대의 관점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세계문학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건 우리가 한 3년 넘도록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나타났던 세계문학의 엄청나게 많은 세계사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의 국가가 뭐 선진국이 되고 하나의 국가가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문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인류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에서 오는 것이지, 특정한 민족 단위나 특정한 국가 단위나 특정한 지역 단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이런 생각의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극복해야 되고, 또 이거 지역적인 어떤 그런 폐쇄성 이런 것들도 결국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일방적인 역량관계로 보았던 그동안 유럽 중심적 시각을 좀 비판하고, 그 양자의 경계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측면들을 좀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문학을 고민할 때 우리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서로 토론이 필요한 어떤 지점일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산 김정한 문학을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산 김정한 선생은 상징적으로 장소성을 이야기할 때 낙동강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다들 하시죠. 그러니까 낙동강 지역을 단 한 번도 벗어나서 지내신 적도 없고, 또 소설의 어떤 주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낙동강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저버리면서 쓴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요산 선생이 남긴 작품이 지금 전집에 보면 51편이 있거든요. 그 작품에 실제로 낙동강 주변, 그러니까 부산 경남을 배경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 작품은 또 많지만, 정확하게 지명은 아니지만 부산 경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동안 뭐 낙동강 문학 혹은 지역 문학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문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산 선생은 1966년에 모래톱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다시 이 문단에 복귀를 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아직도 전혀 불식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66년에 이 문단에 복귀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1965년에 우리가 한일협정을 겪고 또 베트남 파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표면화됐던 미국 주도의 어떤 신제국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이상 작가로서 내가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요산 선생의 그 장소 혹은 공간성을 보면 베트남, 오키나와, 남양군도 등 이런 역사적 장소성을 통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서사의 확대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기본적인 장소는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 낙동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청적으로 보면 부산과 경남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 한정된 소설로 보이지만 그 심층적인 서사를 보면 이 제국과 식민의 기억을 공유하는 아시아 공동체의 어떤 민중적 연대의식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 편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70년대 초반에 산서동 뒷이야기라는 작품을 쓰였습니다. 이 산서동이라는 곳은 저는 이제 부산에서 성장하고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요산 작품을 읽어보면 그 공간적인 지도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실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서 이 공간을 좀 추상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산서동이라는 공간은 이 매깃들이라고 하는 지금 양산 지역의 그 들판입니다. 지금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선 곳인데 이곳에 요산 선생이 일본의 와세다에 있다가 임시로 이제 방학을 맞아서 잠시 들어왔는데 양산에서 농민 봉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요산 선생이 참여를 했다가 잠시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에 퇴학을 처분을 당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품인데 지금도 그 양산의 초입에 가면 남부동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양산 농민 봉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축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국 농민이고 한 사람은 일본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농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못 사는 개펄 농사꾼이지 민족적인 차별감 같은 건 서로가 거의 가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가로놓인 민족감정이나 식민지배, 피지배의 기억과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민중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최원식 선생 같은 분은 한일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1970년 중반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라는 작품을 발표하시는데 이거는 그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투쟁에 참여한 일본인 남성 다케오라는 인물하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홋카이도 탄광에서 일했던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오키나와 계절 노동자로 일하는 주인공 복진이 나오고 또 복진의 아버지, 즉 일제 말에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복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부자지간과 한국인 부녀지간 이 둘 사이를 연결해서 한일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연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 작품입니다. 이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지금 그 요산문학관 2층 전시실에 가면 현재 그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 뭉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요산 선생이 지금 미발표한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그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작품 중에 원고지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그 잃어버린 산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추정컨대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를 쓴 이후 한 78, 9년 정도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가 죽기 때문에 엄혹한 정국이 되면서 이 작품을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보면 배경이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중부 태평양 지금 남양군도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이 작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그 행적이나 그 이후의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선인 근로보복대에 끌려간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간 것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패망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단이 되어서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에 보면 이거죠. 이제 위안부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억의 서사로 이야기하죠. 우리 마을에 이래 했다더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를 소설로 쓴 분이 요산인데 요산의 그 수라도라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다더라. 우리 아들들은 어디 징용에 끌려갔는데 안 돌아왔다더라. 이런 식의 기억의 서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도 보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일본인 아버지들이 예전에 그 탄광에 끌려가지고 같이 노동을 했다더라 라는 식의 그 기억의 이야기로 증언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산소에 보면 실제 배경이 일제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태평양 전쟁에서 폐쇄기지가 된 3년 중반 일본이 마지막으로 합병 동원을 실시함으로 따라서 이 주인공이 학수라는 중학생이 합병 피하려고 이제 근로복도에 끌려가가지고 남양군도로 갑니다. 근데 그 섬이 이제 트럭섬이라는, 옛날에 우리가 도락구섬이라고 했던 그 트럭섬인데, 그 트럭섬을 보면 그 지금도 트럭섬을 제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섬으로 되어 있고, 또 월화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섬이 이렇게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 여름 섬에 일단 내립니다. 거기에는 뭐 하냐면 비행장 공사를 하거든요. 일본이 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합 함대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그 나츠시마 섬입니다. 그 섬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남양군도 근로보호대 실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마 알고 쓰신 것 같고, 또 일제가 진주만 공격 그 승전 축하를 위해서, 그 소설에 보면 진주만을 공격해서 승전을 하는 승전일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루 휴가를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일본군 병사들이 망고촌에 가가지고 망고집 아가씨들하고 하루 종일 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망고촌이 바로 위안부촌입니다. 왜 그 소설에서 망고촌이라고 했냐면 그 위안부 주변에 망고나무가 많이 열려 있어서 망고촌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전에 그 요산 선생이 썼던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의 서사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작품은 비록 미완성 상태에 있지만 지금 남겨진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 현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생생한 어떤 정언으로서의 의미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의 소설은 이렇게 1970년대에 와서 이 경험의 서사를 넘어서 정언과 기록의 서사를 소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건 실제로 본인이 겪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남양군도와 관련되어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정언들을, 기록들을 참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요 선생이 남긴 글에 보면 나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소설로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요 선생이 부산대학에 재직을 하고 계시다가 그 박정희 정권에서 탄압을 받아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부산일보사에서 논설위원으로 당분간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복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들을 보면 이 오키나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신문사 논설위원을 하면서 해외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실정적 기사들을 확인하고 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식민지 이런 청산 과제를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장소성을 넘어서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확대해서 바라보고자 했다. 그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했던 장소가 오키나와였고, 또 그것을 확대하고자 했던 곳이 중부태평양 남양군도였다라고 본다면, 이 오키나와 남양군도는 1970년대 중후반에 김정한의 소설이 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식민지적인 어떤 청산의 문제를,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문제적 장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70년대라고 치면 지금으로부터도 지금 한 5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러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계문학의 우리가 개념을 민중적 연대, 아시아적 연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미 이 70년대에 이렇게 실천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에 우리 소설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문학의 주요 상들의 후보작들로 거론된다는 것에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관심과 열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의식과 지금 이렇게 민중적 연대의 관점에서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저로서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개념적인 것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로 70년대 요산 소설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그 방향성을 좀 찾아보면 어떨지 하는 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상선에 빠지기 쉬운 세계문학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될 수 있고 연구될 수 있는지 좀 그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김학중 시인과 이성현 평론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쓰는 김학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까지 찍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면 이걸 들고 읽어야 되는데 완전히 얼굴을 가리게 돼서 그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토론문을 간결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상현 선생님의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에 관련된 글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환 선생님 소설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정도 수준으로밖에 접근하고 있지 못했는데 선생님 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점들을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세계문학에 관련된 최근에 우리나라의 조망 지점들을 재검토하려고 시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한국문학이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세계의 어떤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읽다 보니 세계문학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지점이 한국문학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한국문학의 미래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이 세계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글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존의 세계문학이 정전화 과정이라는 어떤 학문적 시스템과 동시에 이 서구의 어떤 담론적인 지형을 만들어가는 역사주의적 지형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기반을 해서 선생님의 글을 읽어나가면서 특히 김정환 선생님의 소설에 나타나는 이 동아시아 민중연대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계문학을 재경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사점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디피시 차카바이트라는 포스트 식민주의 학자의 경우 유럽을 지방화하기 위해서 서구가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근대 대기실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건 서구가 역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어떤 문명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근대를 다른 나라의 이제 식민지화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들었던 개념들인데요. 사실 세계문학이라는 것이 괴테가 제안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전유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런 어떤 근대성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이론에서는 이런 어떤 유럽이 만들어낸 담론 지형들을 지방화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특수성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특수성 자체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봤을 때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이후에 우리 새로운 어떤 문제적 지점들을 살펴보는 문학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가, 거기에 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김정환 선생님의 소설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김정환 선생님의 소설에 나오는 동아시아 민중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 가포문학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프롤레타리아트 한일 연대 같은 것들의 어떤 새로운 버전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런 동아시아 민족연대를 통해서 미래의 우리 한국문학, 지금 저희가 이제 심포지엄 50주년, 한국 작가 50주년 이렇게 기념하여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또 이제 저희 다음 수업생들이 문화작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배님들의 어떤 성과들이 일어나갈 텐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 동아시아 민족연대에 대해서 사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평론 쓰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40주년 때 그 작가의 쓰는 작업을 또 여러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했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서 50주년이구나.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아까 김혜선 선생님하고 좀 늦게 왔는데 수업 때문에 김혜선 선생님 그리고 김남희 선생님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그거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런 문학은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막 들고, 야, 그 문학은 아직도 힘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 하상희 선생님 토론인데, 발표문에 대한 토론인데, 하상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계문학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무거워서, 나도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토론문 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 글을 내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근데 제가 선생님께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세계문학은 국민 민족문학의 해체 내지 재구성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계시죠. 근데 또한 민족의 위기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닌 민족 문학으로부터 세계문학이 형성되는 생각을 또 말씀하셔서 두 가지가 좀 상충돼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세계문학 자체가 이제 일종의 각국의 국민문학으로 곧바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번역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또한 세계적인 문제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꼭 민중연대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문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을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도시 어떤 구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또는 어떤 성에 대한 문제, 어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세계문학이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계문학이 곧바로 우리의 또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학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민족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문학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계 지구화 시대라고 할까요? 이 세계에서는 세계문학, 민족문학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등치화 된다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계문학이 그냥 현상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세계 문학들이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전 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향점을 가져야지 운동전 차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문학으로 저항하는, 거기서 세계 문학성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86페이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한국 문학이 어떻게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특이한 어떤 대응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 재산이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한국 문학의 세계성이라는 것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서의 세계 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질문이랄까요. 그러니까 김정한 소설에서 이제 굉장히 동아시아 차원 국제적 연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세계 문학성을 김정한 소설에서 찾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설의 주제와 공간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또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해야만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도리어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범위가 좀 협소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좁은 장소에서 아주 그냥 무슨 골반 같은 것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 지금 지구적인 어떤 위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세계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